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여성 이순옥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살이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주택에서 아들 내외와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오늘 제가 이 사연을 올리게 된 건 정말이지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서예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다들 경악하실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믿기지가 않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철물점을 30년 가까이 운영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며 살았죠. 손님 응대하고 물건 나르고 재고 정리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허리가 휘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우리 가게였으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10년 전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속이 안 좋다고 하더니 병원 가보니까 말기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석 달도 못 버티고 가셨어요. 남편 떠나보내고 저 혼자 가게를 운영했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지쳐서 결국 가게를 정리했어요. 그 돈으로 지금 사는 2층짜리 주택을 샀고요. 그 집과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저의 노후 자금이었죠. 아들은 따로 독립을 하지 않아 저와 함께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8년 전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엄마, 나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 데려갈 사람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들이 30이 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던 애였거든요. 회사 다니느라 바쁘다, 만날 시간 없다 핑계만 대고요. 저녁 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한소라, 그러니까 제 며느리가 될 아이였죠. 첫인상이 참 얌전하고 수수해 보였어요. 요즘 젊은 애들처럼 화려하거나 튀지 않고 조용조용 말하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화장도 진하게 안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한소라라고 해요. 고개를 꾸벅 숙이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요즘 젊은 애들이 어디 저렇게 인사를 잘해요. 건성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마는 게 대부분인데 이 아이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아들이 옆에서 쭈뼛쭈뼛 서 있길래 제가 물었죠. 야, 이 아가씨가 네 여자친구니? 응, 엄마, 회사 후배야. 1년 정도 사귀었어. 1년? 한 1년 동안 숨기고 있었어? 아니, 숨긴 게 아니라 확실해지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30이 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던 아들이 드디어 여자를 데려왔으니까요. 그것도 이렇게 얌전해 보이는 참한 아이를요. 그래, 앉아라. 밥 먹었니? 아니요, 어머니, 아직이요. 그럼 내가 뭐 좀 차려줄게. 우리 아들이 데려온 귀한 아가씨를 굶길 순 없지. 저는 부엌으로 가서 부지런히 상을 차렸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 꺼내고 찌개도 끓이고요. 소라가 따라오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손님인데 앉아있어.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옆에서 그릇을 꺼내고 수저놓고 진짜 열심히 도와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나 흐뭇한 마음이 들던지 꼭 우리 아들이랑 잘 돼서 결혼해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제 바람대로 그렇게 해서 둘은 6개월 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소라야, 이제 넌 내 딸이다. 친정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는 시집이 친정이라고 생각해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진 도와줄 테니까. 알았지?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대답하더군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잘할게요. 효도할게요.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던지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며느리 친정이 형편이 좀 어려웠거든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어머니가 오래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대요. 그래서 더 측은했어요. 불쌍한 것. 결혼 직후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좋은 일에 좋은 일이 연달아 오더군요. 그리고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죠. 우리 준이, 제 손자예요. 세상에 제가 손자를 보다니 남편 살아생전에 못 보여드린 게 한이 될 정도로 기뻤죠. 분만실 앞에서 전 울었어요. 진짜 펑펑 울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으니까요. 며느리 손을 잡고 말했어요. 소라, 네가 고생했다. 애 낳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이 은혜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잊는다. 어머니, 무슨 은혜예요. 당연한 건데요. 아이, 당연하긴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내가 알아. 산후조리 확실히 시켜줄 테니까 푹 쉬어. 친정어머니도 안 계시니 제가 신경 써야겠다 싶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준이한테 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새벽에 깨면 제가 안아주고 밥 먹일 때도 제가 숟가락 들고 떠먹였어요. 걸음마 뗄 때 손잡아준 것도 저고 처음 할머니라고 부를 때 눈물 흘린 것도 저예요. 할머니, 할머니. 준이가 처음 그렇게 불렀을 때 전 너무 기뻐서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우리 준이 할머니 불렀어? 할머니 불렀어? 할머니, 아이고 이쁜 것.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줄게. 뭐 먹고 싶어? 7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며느리는 성실했고 저를 친어머니처럼 잘 따랐어요. 제가 허리 아프면 파스도 붙여주고 병원 갈 때 손잡고 같이 가주고 명절에도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챙기고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송편이에요. 아이고 고맙다. 네가 이걸 직접 만들었어? 네, 새벽부터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웃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순옥씨 며느리 복 타고났어.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 그러게요. 제가 복이 많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이 주신 복덩이라고요. 남편 일찍 보내고 외롭게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줬으니까요. 그렇게 감사하며 살다가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전 어느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TV를 보고 있었죠. 준이는 옆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아들과 며느린 소파에 앉아있고 저는 안마 의자에 앉아있었어요. 뉴스에 좀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닮지 않은 아들의 친자 검사 이후 아내의 외도가 들통나 이혼한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남편의 친자식이 아닌 아들이 친모에게 버림받고 양부모 집에서 지내다 학대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워졌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 아이 중 하나였으니까요. 지금이야 저도 아들 낳고 손주 보며 잘 살고 있지만 저도 어린 시절은 참으로 혹독했어요. 저도 친부에게도 친모에게도 버림받아 양부모 밑에서 컸거든요. 친부는 제가 어머니도 아버지도 닮지 않았다며 제 자식이 아니라며 친모와 함께 절 버렸습니다. 그리고 친모는 그런 저와 함께 재우는 꿈도 못 꾸니 저를 아이가 필요한 집에 보내버리고 홀로 도망가 살았고요. 그리고 나중에야 제가 친부의 진짜 자식이 맞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알고 보니 친부와 전혀 닮지 않았던 제가 크고 나니 친부의 일찍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와 똑 닮았다는 걸 친부가 알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친부는 본인과 사이가 틀어진 자식들을 대신해 제가 친부의 뒤치다꺼리를 하길 원했고 저와 제 양부모는 그걸 거절했거든요. 양부모님들은 요즘 TV에 나오는 그런 인간 말종 같은 것들하고는 달랐으니까요. 저를 정말 친자식처럼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워주셨죠. 그래서 저도 두 분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고요. 그래서 저런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휴, 저런 뉴스만 보면 난 마음이 아프더라. 저 애는 뭔 죄니? 배신이야 뼈 아프고 괘씸하지만 애는 무슨 죄가 있어? 애가 친아버지로 생각하며 살았을 텐데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그 애 마음에도 큰 상처가 될 거 아니냐. 아휴, 친자 검사가 참 이런 애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 제가 뉴스를 보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자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것도 마누라가 배신해서 낳은 아이면 나라도 크는 도중에 이상하다 싶으면 친자검사 하겠어. 남의 자식 키우는 것도 억울하지. 너는 이 애미가 어떻게 큰지 알면서도 그런 말 하냐?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야 워낙 마음이 고우시잖아요. 난 아버지 닮아서 냉정해서 안 돼. 저런 건 못 참지. 아들과 제가 뉴스 이야기를 하는데 며느리가 커피를 마시다 말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이상해서 물었죠. 소라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며느리가 미간을 꾹꾹 누르더니 애써 웃으며 말하더군요. 머리가 좀 아파서요.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겠어요. 많이 아파? 아니요, 일찍 들어가서 쉬어라. 무리하면 안 돼. 네, 그럴게요.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때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밥상 치우는 것도 건성으로 하고 방에 일찍 들어가 버렸어요. 준이한테도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하지 않더라고요. 준아, 이제 자야지. 방에 들어가. 엄마 책 읽어줘. 오늘은 안 돼. 피곤해. 혼자 자. 준이가 시무룩해 하길래 제가 며느리를 방에 들여보내고 손자를 데려다가 재웠어요. 엄마 많이 피곤한가 보다. 할머니가 책 읽어줄게. 어떤 거 읽을까? 이거요 할머니. 공룡책이요. 그래, 공룡책 읽자. 준이를 재우고 나와서 아들한테 물었어요. 성호야, 소라 요즘 왜 저래? 뭔가 힘든 일 있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좀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 네가 잘해줘라. 며느리가 힘들어 보여. 네, 알겠어요. 저는 며느리가 금방 컨디션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처음 이상한 걸 느낀 건 전화통화 때문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자주 했고 그것도 꼭 밖에 나가서 아니면 방문을 꼭 닫고 했어요. 예전엔 거실에서 통화해도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젠 전화벨만 울리면 후다닥 방으로 들어갔어요. 소라야, 누구 전화야? 친구요. 금방 올게요, 어머니. 그리고는 한참을 안 나와요. 나와서도 표정이 어둡고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고요. 제가 말 걸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소라야, 밥 먹자. 네? 네, 먹어요. 왜 저렇게 놀라?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잦은 외출 때문이었죠. 예전에는 준이 학원 보내고 집에서 쉬거나 저랑 같이 시장도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친구 만난다, 잠깐 나갔다 온다 하면서 자꾸 나갔어요. 많을 때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나갔다 오더라고요. 근데 나갔다 오면 표정이 더 안 좋아요.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물어봐도 말을 안 해요. 소라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면 도와줄게.
괜찮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우연히 며느리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방에서 나오는데 거실에서 며느리가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물을 마시고 있느라 여기 사람이 있다는 말도 못하고 듣게 되었어요. 돈이 필요하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방법 찾고 있다고. 무슨 돈이 필요하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돈댁 병원이나 생활비였나? 뭐 그렇게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렇게 독촉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절박한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돌아서다가 절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어머니, 언제 나오셨어요? 금방 나왔어. 근데 너 돈 필요하니?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친구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제가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빌려달라고 해서요. 친구한테 돈 빌려주려고? 얼마나? 많이는 아니에요. 어머니가 신경 쓰실 건 없어요. 거짓말인 거 바로 알았어요.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손도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며느리한테 뭔가 사정이 있나 보다. 때가 되면 말하겠지 싶어서요. 근데요, 이 사람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60년 넘게 살면서 쌓인 직감이요. 그게 자꾸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이상하다고. 저는 그때부터 며느리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지방 출장을 가게 됐어요. 한 3일 정도 부산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저 내일부터 부산 출장이에요. 금요일에 돌아올게요. 갑자기? 무슨 출장인데? 거래처 문제가 생겨서요.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뭐 조심히 다녀와라.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며느리도 배웅하면서 말했어요. 여보, 잘 다녀와. 걱정하지 말고 일만 집중해. 고마워. 엄마 잘 부탁해. 당연하지. 잘 모실게. 아들이 떠나고 그날 저녁, 며느리가 유난히 저한테 잘하더라고요. 저녁도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차려주고 과일도 깎아다 주고요. 갈비찜에 잡채에 나물에 완전 밥상을 차린 거예요. 어머니, 오늘 제가 좀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 웬일이야. 이렇게 상을 차리고. 그동안 어머니한테 신경을 못 썼잖아요. 오늘은 제가 효도할게요. 저는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며느리가 제게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 것도 오랜만이었고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특별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배부르게 저녁을 먹고 난 뒤 며느리가 또 뭔을 가져왔더군요. 어머니, 요즘 잠 못 주무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따뜻한 우유 타드릴게요. 꿀도 넣어서요. 아유, 고맙다. 안 그래도 요즘 잠이 안 와서 힘들었는데.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 절 더 잘 챙겨주는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며느리가 가져다준 따뜻한 우유를 마셨어요. 어머니, 맛있어요? 고마워. 따뜻하니까 좋네. 다 드세요. 잠이 잘 올 거예요. 저는 우유를 다 마시고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엄청난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정신이 아득해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졸리지? 원래 이렇게 졸린 적 없었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거예요. 그냥 기절하듯이 잠들었어요. 평소엔 그렇게 잠이 쏟아진 적이 없거든요. 불면증 때문에 매일 밤 뒤척이던 제가요. 근데 그날은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화장실이 급해서 눈을 떴는데 머리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방이 빙글빙글 돌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천장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래도 화장실은 가야 하니까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벽을 짚으면서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한 10몇 계단을 다 굴러서 1층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아이! 비명을 지른 것 같은데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아팠어요. 머리에서 뭔가 흐르는 느낌이 났고 갈비뼈 쪽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요. 희미하게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입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금 119 부를게요.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119죠. 저희 시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셨어요. 머리에서 피가 나요. 빨리 와주세요. 그리고 119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더니 거기서 의식이 끊겼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는 그날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실려갔다고 하더군요. 의사가 며칠이 고비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제가 그렇게 실려오고 나서 5일이 지난 어느 새벽이었어요. 정확한 시간은 기억 안 나는데 새벽이었을 거예요. 정말 갑작스럽게 제 눈이 띄었죠. 저는 제가 죽다 살아난 건지도 몰랐어요. 처음엔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천장에 형광등이 보이고 어디선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삐삐삐 하는 모니터 소리가 나고 아, 병원이구나 싶었죠. 근데 이상한 건 눈은 떠지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어요. 눈만 겨우 돌아가는 정도?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몸은 더 안 움직이고. 그런데 희미한 불빛 아래 병실에 누가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였어요. 혼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조명 불빛에 며느리 얼굴이 보였는데 표정이 무덤덤하더라고요.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라 그냥 지루한 것 같은 표정. 아, 소라가 밤새 간병하고 있구나. 저는 속으로 고마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소라를 부르려고 안간힘을 쓰던 그때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하는데 병실이 조용해서 다 들리더라고요. 나야. 잠깐 통화할 수 있어.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렸습니다. 그냥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근데 며느리 말은 또렷하게 들렸어요. 아직 안 깨어났어. 의사 말로는 이번 주 넘기기 힘들 것 같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를 못 넘긴다니. 당연히 죽고 나서 이혼해야지. 그래야 상속분이랑 보험금 다 받잖아.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편하게 쉬던 숨도 멈춰버릴 정도였죠. 아파트가 6억이고 예금이 1억 5천, 보험금이 1억 5천이야. 합치면 9억이 넘어. 상속분 받고 보험금까지 받으면 한 4억은 돼.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마치 사업 계획을 말하듯이 차분하게. 죽으면 상속분 받고 보험금은 남편 통해서 받으면 돼. 그 다음에 이혼하고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저 말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약탄 거 아무도 몰라. 그냥 넘어져서 다친 사고야. 수면 유도제가 어디서 나왔겠어. 약국에서 산 건 현금이라 추적 안 돼. 그리고 바로 죽었으면 검시해서 약성분 나왔겠지만 지금은 약 기운 다 빠지고 없을걸? 며느리가 제게 수면 유도제를 먹였다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며느리의 입을 통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더욱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준이? 당연히 내가 데려가야지. 당신 아들이잖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손주 준이가 다른 사람 아들이라니. 근데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그 친자검사 얘기한 뒤로 불안해 죽겠어. 준이 크면서 얼굴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바로 검사하자고 할 판이라고. 검사하자고 하면 다 끝이야. 그 전에 끝내야 해.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날 아들과 저의 대화가 이 모든 걸 촉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쳐버리겠더군요. 이번 주 안에 끝났으면 좋겠다. 안 죽으면 내가 내일까지 직접 끝내야지. 오래 끌면 복잡해지잖아. 그래, 알았어. 연락할게.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얼굴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미친 듯이 눈을 감았어요. 깨어난 걸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죽는다. 며느리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숨결이 닿을 것 같았어요. 저는 죽은 것처럼 숨도 제대로 안 쉬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오래 고생하지 마세요. 편하게 가세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던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8년을 딸처럼 생각했는데, 친정이 어렵다고 해서 품어줬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배신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새벽동이 틀 때 며느리가 부스럭거리다가 밖으로 나가더군요. 지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난 죽는다. 그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정신력을 총동원해서 일어나 앉았어요.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갈비뼈가 칼로 찌르는 것 같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시야가 빙빙 돌았어요. 근데 아프다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휘청했지만 침대 난간을 붙잡고 버텼어요. 그런데 신발이 없었어요. 어디에 넣어둔 건지 찾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며느리에게 붙들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찾을 시간 없어 그냥 가자. 맨발이면 어때? 죽는 것보단 나아. 맨발로 복도를 걸었어요. 새벽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간호사실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비상계단 쪽으로 갔어요.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갔어요. 벽을 짚으면서 중간에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힘이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쓰러지면 죽어 그 생각으로 버텼어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신음이 나왔어요. 갈비뼈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멈출 수 없었어요. 간호사에게 이야기를 하려다가 작년에 제 친구가 병원에서 수술받고 선망 증세가 와서 묶여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들어도 어이없는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차라리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선망 증세로 병원에 더 묶어둘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밖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친 거죠.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겨울이었거든요. 맨발로 아스팔트를 밟았을 때 차가운 게 느껴졌어요.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로에서 겨우 택시를 잡았어요. 다행히 새벽에도 다니는 택시가 있더라고요. 손을 들었더니 택시가 섰어요. 운전기사가 절 보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이 할머니 이게 무슨 꼴이에요? 맨발이잖아요. 병원 옷 입고 계시네?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운전기사는 제가 병원에서 탈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고민을 하더군요. 아저씨 일단 전화 좀 빌립시다. 저는 저와 막연하게 지내는 올케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집 주소를 알아내 그곳으로 가자고 했죠.
기사가 뭔가 더 물으려 했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그냥 출발했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일단 가시죠. 근데 괜찮으세요? 병원에 다시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가면 안 돼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아니, 알겠어요. 새벽 4시쯤 올케 집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올케가 초조한 얼굴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절 보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나 세상에, 언니! 이게 무슨 꼴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쓰러졌어요. 올케가 절 부축해서 안으로 데려갔어요. 언니, 정신 차려. 왜 병원에서 나온 거야? 맨발이잖아. 발 봐, 피나. 그제야 제 발을 봤어요. 아스팔트에 긁혀서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올케 손을 붙잡고 울면서 말했어요. 올케, 우리 며느리가 나 죽이려 했어. 뭐라고? 언니 지금 무슨 소리야? 걔가 지금 여태껏 언니 간호하느라 고생인데. 내가 전화를 다 들었어. 깨어났을 때 며느리가 어떤 남자랑 통화하는 거. 우유에 약을 탔다고. 그래서 내가 계단에서 쓰러졌던 거야. 그리고 나 죽으면 재산이랑 보험금 타서 나눠 갖자고. 올케가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말했어요. 언니 그게 정말이야? 그 착한 소라가? 7년을 그렇게 잘했는데? 다 거짓이었어. 8년이 다 거짓이었어. 그년이 나한테 한 짓이, 그리고 우리 준이가. 저는 너무 괴로워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올케가 물을 가져다주고 등을 쓸어주면서 기다려줬어요. 언니 천천히 말해. 진정하고 천천히. 한참 뒤에 저는 다시 말했어요. 손자가 우리 아들 자식이 아니래. 뭐? 어떤 남자한테 전화하는 거 들었는데 그 남자가 준이 친아버지래. 당신 아들이잖아 라고 하더라고. 그놈이랑 도망가려고 나 죽여서 보험금 타려고 한 거야. 올케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아유 언니 어떻게 그런 일이. 세상에 그런 독한 년이 다 있어? 나 경찰에 가야 하는데 증거가 없어. 내가 들은 것밖에 없어. 녹음한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해? 올케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언니 내가 도와줄게. 그 나쁜 년 반드시 잡아야 해. 내가 가만 안 둬. 고마워 올케. 너밖에 없다. 그날부터 저는 올케 집에 숨어 지냈어요. 병원에서는 저를 선망 환자 실종으로 신고했다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어머니가 가벼운 치매기가 있었다. 아마 선망이나 치매 때문에 도망가셨을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간 거죠. 전 그동안 머릿속을 정리했어요. 며느리 통화에서 들은 내용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요. 우유에 약을 탄 것은 며느리다. 내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을 때 바로 나타난 것도 며느리였죠. 그럼 잠도 안 자고 절 기다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게다가 통화 내용을 보면 손주가 외도로 낳은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걸 들키기 전에 저를 처리해 돈을 마련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 저와 올케는 비밀리에 증거를 모았습니다. 우선 저는 아직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다시 다른 곳에 입원을 했고 올케가 몰래 우리 집에 갔어요. 며느리가 손자 데리고 유치원 갔다 온다고 외출한 틈을 타서요. 도어락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올케에게 며느리 방 서랍을 뒤져보라고 했더니 수면 보조제 빈 봉지가 나왔다며 전화를 했어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건데 양이 꽤 됐어요. 봉지가 3개나 있더래요. 제가 우유 마시고 쓰러진 날짜와 구매 시기가 맞아 떨어졌고요. 언니 찾았어. 수면제 봉지 사진 찍어뒀어. 잘했어 말자야. 그거 버리면 안 돼. 원본 어딘가에 숨겨놔. 알았어. 며느리 방 말고 다른 데 숨겨놓을게. 며느리가 그걸 치우지 않은 이유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봉지를 치울 생각도 없었겠죠.
그게 더 괘씸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찾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쳐 온 날 아침 탐정사무소에 연락해서 증거를 찾아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 이틀 뒤 저는 아들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성호야, 엄마다. 엄마? 엄마 어디야? 어떻게 문자 하나 달랑 남기고 병원에서 나가요? 나 진짜 엄마 영영 못 찾는 줄 알았어. 오늘도 연락 안 오면 신고하려고 했다고요. 며느리는 찔리는 게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지만 아들은 절 찾으려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기에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혹시라도 경찰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절 먼저 찾으면 며느리 말만 듣고 제 정신 상태를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요. 성호야,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치매 아니야. 멀쩡해. 내가 왜 탈출했는지 내가 말해주마. 네 와이프 소라가 나 죽이려고 했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이 돼요? 소라가 왜요? 무슨 이유로? 안 그래도 소라가 엄마 선망 증상 있는 것 같다고. 선망 아니야. 내가 다 들었어. 새벽에 병원에서 겨우 깨어나서 일어나려는데 네 와이프가 전화하는 걸 듣게 됐어. 나 죽고 나면 이혼할 거라고. 재산이랑 보험금 타서 어떤 남자랑 나눠 갖고 도망간다고 그랬어. 이혼? 무슨 남자요? 엄마, 내가 봤을 때 엄마 지금 정상 아니야. 소라가 그런 소리 할 리가 없잖아요. 내가 사고 난 거 왜 난지 너 알아?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그날 저녁에 소라가 준 우유 먹고 잠이 너무 쏟아졌어. 근데 전화해서 그러더라. 우유에 약 탔다고. 내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아니? 엄마, 무서운 소리 좀 그만해요. 지금 어디에요? 내가 찾으러 갈 테니까. 벌써 나한테 먹인 수면 유도제 약봉투도 찾았어. 아직 너희 집에 있더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수학이 넘어가 순간 조용해지더군요. 성호야, 나 진짜 지극히 정상이야. 못 믿어오면 네가 하루만 더 조사해보기라도 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니? 뭔데요? 준이가 네 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 네 와이프가.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손주는 아들과 정말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것 같더군요. 확실히 이 이야기가 충격이긴 했는지 아들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건 아니에요. 준인 제 아들이에요. 제가 분만실에서 기다렸고 낳자마자 안아봤어요. 얼굴도 나랑 닮았다고. 네 아내가 그 남자한테 그랬어. 준이는 당신 아들이잖아라고 내가 똑똑히 들었어. 핸드폰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모르고 당황한 듯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직접 알아봐. 네 마누라가 만나는 놈도 있을 테니까. 나도 벌써 탐정사무소에 의뢰해놨다. 제게서 탐정사무소 연락처를 받아간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연락이 왔더군요. 침울한 목소리로 말이죠. 엄마, 와이프가 진짜 바람피고 있었어요. 그것도 8년 동안. 그 남자랑 카톡 내역을 사무소 소장님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아들은 믿을 수 없는지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성호야, 너 지금 당장 나 데리러 와. 가서 네 와이프한테 따져 물어보자. 얼마 후 아들이 절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병원에 외출 허락을 받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 올케와 함께 집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돌아가는 집이었어요. 내가 죽을 뻔했던 집. 문 앞에 서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노인지 긴장인지 아니면 슬픔인지 모르겠어요. 다 섞인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에 며느리가 서 있더군요. 며느린 들어오는 절 보고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니? 저는 천천히 며느리 앞으로 걸어갔어요. 한 발 한 발, 그리고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놀라? 어머니, 저 놀랍지? 네가 죽으라고 빌었는데 살아서 나타났으니까 놀랍지? 며느리가 후다닥 일어나더니 저한테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거 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는데 큰 수술 후에는 선망 증상이라고. 선망 아니야. 내가 선망이었으면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했겠니? 네? 탐정사무소라니. 네가 한 말이 나도 믿기지가 않아서 탐정사무소에 의뢰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랑 그 내연남이 나눈 카톡 내역까지 보내주더라. 8년을 만났다면서?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무슨... 아직까지 발뺌하려는 거니?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용서? 너 나한테 뭔 짓을 한 건진 알아? 그게 제가 돈이 급해서 그 남자가 협박해서 8년을 같이 살았어. 내가 너 친딸처럼 대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며느리가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 진짜 죽이려던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아프시게만 하려고. 그럼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 사이에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프게만 하려고. 수면 유도제 타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해놓고. 나 죽을 뻔했다고. 그게 아프게만 한 거야?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네가 뭐라고 했는지 내가 다 들었어. 당연히 죽고 나서 이혼해야지. 재산이랑 보험금 받아야지. 이번 주 안에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다 들었다. 그 남자한테 전화하는 것도 다 들었어. 내 아들을 8년간 속여왔으면서 어떻게 그 입으로 용서를 구해? 그때 아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아들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울었다 분노했다를 반복한 것 같았어요. 여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준이가 내 아들 맞아? 며느리가 아들 얼굴을 쳐다보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소리쳤습니다. 준인 당신 아들이야. 내가 바람을 핀 건 맞지만 준인 절대 아니야. 며느리는 끝까지 손주를 아들의 자식이라며 우기더군요. 전화통화할 때는 그 사람 아이라고 말하더니 아마 모든 것이 외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와 아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며느린 준이가 내연남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말했다는 걸 말입니다. 여보, 나 진짜 당신 사랑해. 그냥 일탈이었어. 거짓말. 8년 동안 날 속이면서 우리 엄마한테 나쁜 짓까지 했으면서 그게 사랑이야?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신 안 그럴게. 제발, 제발. 아들이 며느리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끝났어. 이혼이야. 그리고 너 살인미수로 고소당할 거야. 각오해.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매달리던 며느리가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빛이 확 달라지더니 애원하던 얼굴이 싹 굳어지면서 차가워졌어요. 이혼하자고? 고소한다고?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어.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뭐? 며느리가 절 노려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날 저녁 그런 대화했다는 증거 있어요? 제가 약 탔다는 증거 있어요? 물증 있냐고요? 뭐라고? 제가 외도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머니한테 그런 짓 했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전부 다 어머니 말뿐이고 경찰에서 어머니 이야기는 절대 안 받아줄 거예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그런 대화조차 없었다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경찰 가봤자 제 말이랑 어머니 말이랑 맞서는 것밖에 안 돼요. 누굴 믿겠어요?
치매 걸려서 병원에서 도망간 노인을 제가 신고할 때 치매라고 했거든요. 기록 다 남아 있어요. 게다가 어머니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제가 직접 119 신고도 했는데 누가 저를 의심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진심이야?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배짱 부려볼게. 이혼 원하면 위자료 재산분할 제대로 줘. 안 그럼 나도 어머니 무고죄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당신 아들 준이도 평생 못 보게 할 거고. 야, 너 준이도 그 내연남 아들이라며 어디서 우리 아들을 속여 먹으려고.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인연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까까지 애원하던 년이 지금은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야 친자 검사 안 하면 모를 일이죠. 그때 둘 중에 누구 아이인진 헷갈릴 정도였고 지금까지도 따로 알아보지 않았으니까요. 확률이 반반인데 진짜 아들이면 어떻겠어요? 그때 울고불고 하는 건 어머님과 성호 씨죠. 안 그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해놓은 친자검사는 결과가 적어도 2주는 걸린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검사도 안 해봤다면 정말 우리 아들 자식일 수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그 남자에게는 그 남자 자식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이혼하고 싶으면 해. 나도 이혼하고 딴 남자하고 사는 게 속편할 수도 있으니까. 대신 돈은 줘야 해. 아니면 나도 무고죄로 당신 어머니 고소할 거야. 애도 내가 데리고 가버릴 거고. 아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구나. 당신 뭐가 그렇게 떳떳한데? 어차피 유책사는 당신이 더 많아. 재산 분할의 위자료 난 못 줘. 그리고 당신 지금 그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지. 우리 엄마 해친 죗값부터 받아야지.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며느린 눈 하나 깜빡 안 하더군요.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설아야. 며느리가 절 쳐다봤어요. 왜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게 뭔 줄 아니? 이게 뭔데요? 네가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 사는 거 CCTV에 찍혀 있어. 탐정사무소 직원이 어찌나 유능한지 벌써 그 약국 가서 확인했더라. 사장한테 부탁해서 영상 받아뒀어. 날짜도 내가 쓰러지기 일주일 전이고 네 얼굴 선명하게 나와.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거 핸드폰에 저장해둔 카톡 캡처본을 보여줬어요. 네가 강현우한테 보낸 카톡. 시어머니 일 처리하면 보험금 타서 나눠 갖자. 네 남편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캡처해뒀어. 날짜 시간 다 나와. 그건 없애봤자 소용없어. 이미 다 저장해놨거든. 여러 군데. 며느리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약국 주인의 증언이었죠. 네, 그 여자분 기억나요. 수면 보조제 2통 사갔어요. 불면증이라고 하셨는데 좀 급해 보이시더라고요. 키는 중간이고 머리 긴 편이었고 30대 초중반으로 보였어요. 확실한 증거가 이렇게 있을 줄 몰랐는지 며느리가 절 노려보더니 아들에게 그러더군요. 이렇게 나온다고 내가 물러설 줄 알아? 이혼? 그래 해. 나도 소송할 거야. 그리고 착각하나 본데 나 너 말고도 받아준다는 사람 있어. 나랑 헤어지면 당신만 잘못되는 거야. 며느린 그렇게 말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그것도 스피커폰으로요. 현 오빠,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 나 그냥 오빠랑 결혼할게. 아들의 복장을 터지게 만들고 싶었나 봅니다. 대놓고 내연남한테 전화해서 이혼하면 자기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아들 속이 부글부글 끓겠다 싶었는데 웬걸 그 내연남 말이 웃기더군요. 뭐? 왜 지금 이혼을 해? 너 미쳤어? 지금 당장 이혼하면 네가 뭘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네 시어머니 살아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몸살려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다 오빠가 시킨 거잖아.
그래놓고 왜 나 안 받아줄 것처럼 말하는 건데? 난 모르는 일이다. 내가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인데 네가 실행으로 옮긴 거잖아. 난 그냥 양육비 좀 달라고 한 것뿐이잖아. 너 혼자 해결해. 괜히 엄한 사람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오빠가 다 지시해놓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리고 애새끼가 내 핏줄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다 필요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 내연남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며느리가 전화를 끊곤 아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애써 말을 잇는 며느리의 모습은 참으로 필사적이었습니다. 믿고 있던 동아줄이 썩은 모양이라 제대로 된 동아줄을 잡고 싶었겠죠. 그런데 어쩌나요? 이미 제대로 된 동아줄은 저 위로 올라가 버렸죠. 누가 당신 여보야? 당신 하는 행동에 진짜 완전 정 떨어졌어. 이혼하자는 말에 당신 행동이 미래를 말해줬어. 당신이랑은 다시 엮이면 안 된다고.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근데 준이는 진짜 당신 아들일 거야. 저 인간도 자기 자식 아니라고 하잖아. 정말이야. 응? 나 당신 사랑해. 정말이야. 방금 전 그 꼴을 보이고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다니 참으로 뻔뻔하더군요. 너 방금 전까지 나한테 한 짓은 기억도 안 나? 나랑 우리 엄마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한 건 생각 안 나냐고? 그런 주제에 사랑? 와, 양심은 있어? 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치만 준이한텐 네가 진짜 아빠야. 아직 검사도 안 했는데 뭐가 진짜 아빠인데? 애 친자 검사 결과 나오든 말든 너랑 이혼하는 건 바뀌지 않아. 그리고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 우리 엄마 죽이려고 한 거 그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다 현우 오빠가 시킨 거야. 오빠가 협박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돈 안 주면 너한테 다 말한다고 1억을 내놓으래. 근데 나한테 그런 돈도 방법도 없었어. 모아둔 돈도 없고. 어머니 재산이랑 보험금밖에 답이 없었다고.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통화할 땐 말한 내용으로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친자 검사를 할 것 같으니 겁나서 먼저 선수를 친 거였죠. 둘 사이가 내연 관계인데 협박이라니 어디서 되지도 않는 이야기로 아들을 다시 현혹하려는 건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연 관계의 남자가 왜 협박을 하겠어? 설사 그게 사실이더라도 넌 협박하는 놈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대체 뭐가 진실이야? 그리고 카톡 내용이 다 있어. 그 자식이랑 당신이 공모한 거. 여보? 방법이 없어? 나한테 말하면 됐잖아. 진실을 말하면 됐잖아. 내가 어떻게든 해줬을 거라고. 며느리가 울부짖었어요. 말하면 다 끝이잖아. 나도 버림받을 거고. 난 그게 무서웠어. 모든 걸 잃는 게 무서웠다고. 그때 제가 나섰어요. 무서우면 사람을 해쳐도 돼? 네 잘못 감추려고 사람을 죽이려 들어? 며느리가 절 쳐다봤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진짜예요. 8년 동안 거짓이 아니었어요. 좋아했다면서 우유에 약을 탔니? 그게 네 사랑 표현 방법이야? 그건 제가 너무 궁지에 몰려서. 궁지에 몰린 것도 네가 만든 거잖아. 처음부터 정직했으면 이 지경이 됐겠어? 결혼 전에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됐겠냐고. 네가 불신의 씨앗을 다 뿌려놓고 왜 남 탓이냐?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난 너 진짜 내 딸처럼 생각했어. 친정이 어렵다고 해서 더 챙겨줬지.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아프면 약 사다 주고. 죽을 때 내 재산 절반은 뚝 떼다가 너한테 주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넌 나 죽이고 내 재산 칼취할 생각밖에 안 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만해라. 더 듣기 싫다. 네 변명 듣는 것도 시간 낭비야. 그때 아들이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이혼은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 말에 며느리가 아들한테 매달렸어요. 바지를 붙잡고 울면서요. 안 돼 여보. 제발 나 갈 데 없어. 현우 오빠도 나 버렸어. 그래서 갈 데 없으니까 나한테 매달리는 거야?
그 남자가 받아주면 나 버리고 갔을 거잖아. 이혼하고 그 남자한테 간다면서. 새로 시작한다면서. 제발 8년 정이 있는데. 그럼 준이가 당신 아들이라면 이혼은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저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끝까지 계산적인 쓰레기더라고요. 그 남자가 받아주면 내 아들 버리고 갔을 거면서 막상 버림받으니까 돌아오려고 하는 데다가 이번엔 아들마저 인질로 잡고 그러더군요. 준이가 누구 아들이건 이혼은 확정이야. 그리고 준이가 내 아들이면 넌 2번 다시 내 자식 못 볼 거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야. 우리 엄마 해치려고 한 죗값도 무조건 치르게 만들 거고. 알아들어? 여보.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8년간 내 아들 속이고 나 죽이려 하고 이제 와서 빌어? 늦었어.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어머니.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가 왜 널 봐줘야 하는데? 내가 죽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넌 그 남자랑 돈 나눠 갖고 잘 살고 내 아들은 평생 진실도 모르고 살았겠지. 그게 네가 원한 거잖아. 아니에요. 진심으로 후회해요. 제발. 후회는 감옥에서 해라. 거기 가면 시간 많잖아. 저는 돌아서면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성호야, 경찰 불러라. 이 증거들 다 넘기고 끝내자. 너무 힘들구나. 아들이 핸드폰을 들어 112에 전화했어요. 경찰이 오고 며느린 연행됐어요. 저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다 넘겼어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는 결혼 직전에 강현우라는 남자와 교제 중이었고 헤어지기 직전에 임신이 된 거였어요. 누구 아들인지 모른 채 결국 아이를 임신한 채 그나마 조건이 좋았던 우리 아들과 결혼을 했더군요. 강현우는 최근에 사업이 망해서 돈이 급했고 며느리에게 돈을 요구했답니다. 며느리가 이제 돈을 못 주겠다고 하자 준이가 자기 자식이라고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내연남이 반 협박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후에 서로 돈 이야기하다가 제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을 가로채는 걸로 공모했다고 하더군요. 재산 6억에 보험금 1억 5천, 합하면 7억 5천이에요. 그걸 알고 있었던 며느리가 그중에 상속분과 보험금을 합쳐서 약 3억 정도로 강현우 빚을 갚아주고 나머지로 둘이서 새 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준이가 성호 아들이 맞았더군요. 그 사실에 성호와 제가 얼마나 안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며느리가 한 번도 친자 검사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냥 상황에 맞게 이쪽 저쪽 박쥐처럼 붙어 다니며 아이를 이용해 먹을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참으로 얄팍한 그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결국 며느리가 그 사실을 알고서는 의기양양해하며 당신 자식이니 이혼은 없도록 해달라는 말에도 아들은 결국 자식을 위해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손주를 남의 아들이라고 하고 데려갈 뻔했으니 말 다 한 거죠. 이혼 소송에서도 그 부분에서 결국 아들 쪽으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었죠. 강현우도 결국 잡혔어요. 협박과 공갈 혐의로요. 그리고 보험금 편취 공모 혐의도 추가됐고요. 재판에서 며느리는 울면서 반성한다고 하더군요. 변호사가 피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변호했는데 판사는 단호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족이라 부르면서 그 신뢰를 배반하고 살인을 도모했습니다. 동기가 금전적 탐욕이었다는 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합니다. 판결은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미수 징역 6년이었어요.
강현우는 협박 및 공갈, 보험 사기 공모로 징역 2년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요. 아직 가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지만 일상생활은 문제 없어요. 의사가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이에 의식불명을 겪고 이렇게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요. 아들 성우는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어요. 전 며느리는 감옥에서 반성하고 있겠죠. 저와는 이제 상관없는 일입니다. 준이는 지금 저랑 아들이랑 셋이서 살아요. 엄마가 왜 안 오냐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엄마가 먼 곳에 가서 당분간 못 온다고 둘러대고 있어요. 나중에 철이 들면 말해주려고요. 가끔 생각해요. 그날 제가 깨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죽고 전녀는 돈 챙기고 내 아들은 평생 진실도 모른 채 살았겠죠? 근데 하늘이 도와줬어요. 저를 살려줬어요. 아마 하늘나라에 계신 양어머니가 지켜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살아서 손자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족 소중히 여기시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직감을 믿으세요. 감사합니다.